일단은 뭐 갑자기 화장실 가신 분이 또 안 돌아오셔가지고 K씨 부지회장님 맞으시죠? 네. 이명 뭐 부지회장님이 오셨는데 최근 K씨의 성희롱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사업장인데 성희롱 사건은 여성 두 분이 처음에는 저희 조합원이 아니었어요. 한국 네. 예. 그쪽 노조에 있을 때 이제 사건이 벌어졌었던 거죠. 이제 면담 과정에 부장이랑 면담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무릎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제 어깨도 쓰다듬고 뭐 허벅지도 손 올리고 손도 만지고 얘 이런 족같은 이런 게 다 이게 성희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이제 옆에 처음에 관리자가 있었는데 관리자 보고 나가 있어라 하고 둘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상황인 거죠. 이것 때문에 어영노조 찾아가서 항의를 했는데 조치를 취해달라 그랬는데 거부를 한 거죠. 못했다. 그거는 거의 뭐 성폭행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탈퇴를 결심하고 이제 저희 지혜로 넘어온 거죠. 저희가 이제 사건 수습을 위해서 이제 사건 이제 발단부터 이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렇죠. 몇 번을 그랬던 거 이제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에 말은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K씨 그 회사에 이제 여성 노동자분들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서 진짜 알게 모르게 남자 성희롱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가해자인지도 모르는데 알게 모르게 해야 것들. 근데 아까 말하신 부분들은 진짜 거의 뭐 바로 소가 쳐야 될 부분인데. 근데 회사에 이제 얘기를 했죠. 접근 금지도 해달라고 하고 보충위원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상담이 됐어요. 거기서 또 2차 가해가 된 거죠. 이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양쪽 다 말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2차 가해가 됐었고 이제 늦게는 회사에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부에서도 이제 혐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난치냐 이 개. 조사를 뭐 하루 8시간씩 받았는데도 증거가 있냐 이제 회사에서도 본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희롱 자체가 누가 보는데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하고 뭐 이리 뭐 굳이 뭐 사람 일부러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면 솔직히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회사에서는 잠시 그 사람들 이제 접근 명령이 해서 떨어뜨려 놓은 상태이긴 한데 지금 그게 풀렸어요. 그래서 그 같은 그 위 상사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현장 들어가면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 여성은 그 부장 보는 게 얼마나 속으로 제가 그렇죠. 봐도 네. 제가 교섭에 나가면 그 사람이 교섭위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치가 떨려요. 정말 이 닭살이 돋고 그 사람 얼굴을 제가 못 쳐다보겠는데 그 당사자들은 오죽하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분석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줘서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 근데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지회장이랑 지금 피해자 두 분을 무죄 고소를 한 거예요. 경찰. 밥은 먹고 다니냐? 관리자 새끼가 네. 어이없어 또 피해를 준 거예요. 또 2차 피해부터 해서 3차 뭐 계속 이게 가고 있으니까 심각한 상태고 이게 지금 기사 떴는 거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제 옛날 이제 K씨에 다녔던 사람이 이제 올린 글이라고 이제 본인이 다 적어놨더라고요. 심각했다고 옛날에 뭐 자기보다 어린 여사원들 엉덩이 툭툭 치는 건 기본이고 뭐 70 이런 거 그냥 뭐 회식에 자주 가잖아요. 회식 가면 이제 관리자들 이제 여사원들 끌어내서 브루스 치는 거들 기본으로 끌어당겨서 하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아직까지 그 옛날 그 이제 아는 사람들이 K씨 다녔던 여사원들은 다 아는 거죠. 그때야 뭐 친했으니까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반발하지 못했던 게 지금 이 사태까지 안 왔나 싶은 생각이 드는 오히려 그 두 사람한테 좀 미안한 요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게 굉장히 열받고 그걸 또 회사에서 그걸 또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거. 그렇죠. 회사에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한다고 피해자한테 미리 연락도 현장을 바로 찾아갔어요. 캠코더를 들고. 근데 현장에는 이제 다른 이제 사원들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거기서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그 피해자는 또 수치심을 또 느낀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이제 사건에서 이제 네. 대부분이 묻혀지고 하는 게 수치스러우니까. 네. 근데 회사는 절대 2차 피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조합이 지키지 못, 뭐 모른 척 해보고 이 찌랄하면 노동조합이 아닌 거지. 이 새끼는 노동조합은 뭐하러 있는 거야 그 궁금한 게 한국 노총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게 다수는 아니지만 뭐 한 40% 정도는 그래도 일단 뭐 마음은 안 들지만 저희 지혜로는 못 넘어오고 그냥 거기 있으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냥. 잘못된 거 알지만서도 이거는 말도 못하고. 근데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그런 식으로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게 지금 해결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한국노총 소속이라면 아 씨발 짱난다 탈퇴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같이 지지해주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1년 근무했는데 21년 다니셨다고요? 네. 그러면 나이가 지금 혹시 숙녀의 나이를 묻는 게 그런가요? 근데 차은호 주회장님 몇 살이세요? 49이에요. 49이요? 아니 둘이 동대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동하는 소리는 많이 들으시죠? 예, 옛날에는 들었는데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 이제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까? 49이라 내년이 50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결혼하셨고 자녀는 딸 둘이 있어요. 차은호 주회장님의 자녀 에피소드가 많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딸 얘기 어디 가서 하면 딸내미들 싫어해요. 그래서 막 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내린 걸도 많아요. 딸이 둘 있는데 첫째는 26이고 둘째는 19살이에요. 근데 말하는 도중에 죄송하지만 따님분에게 오늘 여기 방송 촬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유튜브 아빠 나오니까 나중에 채널 봐라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딸들이 저보고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로? 그 집에 안 들어가셔가지고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돈을 잘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저씨 오늘 뭐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얘기도 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네. 딸들 얘기하라면 슬픈 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장기 투쟁하니까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의 부모를 두면 자녀도 비정규직의 삶을 비정규직의 처지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난 잘 몰랐는데 저는 그래도 밖에서 이제 우리 그 동지들하고 이렇게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딸은 뭐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버스 짧은 구간은 걸어서 다니고 막 이런 거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팠단 말이죠. 근데 집에 이렇게 생활이라는 게 뭐 안정되게 생활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자기들 몸에 배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딸들한테는 항상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사춘기를 다 그렇게 보냈어요. 사춘기 시기를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더 미안하고 이래서 좋은 얘기보다 사실 가슴 아픈 얘기들이 더 많긴 하죠. 큰애가 초등학생일 때는 제가 이제 이 투쟁 말고 정규직이었을 때 또 이런 투쟁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 초등학생 큰애가 갓난아기를 둘째를 돌봤어요. 와이프는 야간에 일하러 가고 저는 막 삭발하고 서울 가고 이렇게 해서 큰애가 훨씬 지금보다 더 힘들게 컸던 거고 둘째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고스란히 지금 투쟁 시기를 같이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뭐 노동운동이라 해야 되나 투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를 애들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릴 알았죠. 때부터. 초등학생 때는 제가 어린이 전태일 같은 책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적어서 읽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빠 마음 아프다 이렇게 됐는데 딸들이 크면서 아빠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제 역할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이제 엄마만 힘들고 우리 집이 남들 다 가는 여행도 못 가고 막 이러면서 노동의 노자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서 지금 이제 크면서 농담으로 이제 아저씨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하나는 다행히 그나마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이제 되면서 이 딸들이 아빠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라는 거 알아. 착한 일, 좋은 일이라는 건 아는 거지. 다만 우리 집이 우리 가족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인 거지. 남들한테 인정받아도 우리 집의 식구들한테는 가족들한테는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딸들은 마음 아픈 거죠. 그게 싫은 거죠. 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없는 삶이죠. 아빠의 이 삶이 제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듯이 딸들을 생각하듯이 이제 노동자 투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믿어달라고 하고 싶고 딸들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구에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야사이가 이제 무릎 꿇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따님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네, 딸 둘 다 결혼 안 했어요. 따님 시집 딱 보내기 전에 아버지 승리해가지고 보상도 받고 느낌이 또 남다를 것 같아. 조만간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사히 뭐 싸우는 거 보면 그냥 끝났어.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고 얘네들이 언제 굴복하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싸운다.
된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호를 외칠 때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잖아요. 근데 비정규직 철폐가 과연 뭘까? 비정규직 철폐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철폐가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 철폐한다는 얘기는 기업한테 비정규직을 쓰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고 법으로 비정규직 제도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은 안 하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뭐 인식이나 대우는 바뀌어야죠. 그러면 그거는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비정규직 철폐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비정규직 철폐가 우리가 이제 목표고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데 과연 이게 뭘까? 우리가 정규직 가기 위해서 그러면 투쟁하냐? 정규직만 가면 달라지냐? 비정규직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잖아요. 불법 파견은 다만 기존에 현재 있는 법에 의해서 우리를 정규직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철폐란 것은 저는 비정규직 철폐를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사회 구조 있잖아요. 기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 질서, 이 질서에서는 도저히 비정규직 철폐가 되질 않는 거죠. 이 질서를, 이 사회 구조를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얼마나 균열을 내느냐,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정치도 균열을 내고 우리 이런 사회 못 살겠다, 사회 바꿔야 된다, 어떤 사회가 되든 이 사회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가 되든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꾸든 현재 이걸로는 안 된다, 이 사회의 균열을 내고 이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우리의 투쟁이 필요한 거죠. 힘을 모아서. 전 그게 이제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 이제 그만도 만들고 해서 비정규직 동지들끼리 힘을 모아서 정규직과 함께 연대하면서 이제 크게 싸움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저는 비정규직 철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맞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고철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